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발표 서여명 교수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발표는 중국 남경대학교 한국어문학과 서여명 교수님이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서여명 교수님께서는 중국 남경대학교 한국어문학과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시고 중한문학, 문학비교연구회 비서장으로 한중 문화 교류를 이끌고 계십니다. 오늘 발표에서는 해외에서 한국문학이 어떻게 연구되는지 짚어보고 앞으로 연구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줄 지원 방안을 펀딩, 네트워크, 레지던스 프로그램으로 나누어서 말씀해 주실 예정입니다. 발표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중국 남경대학에서 한국문학을 가르치고 있는 저여명입니다. 먼저 포럼에 초청해 주셔서 그리고 좋은 자리에 오게 돼서 큰 영광이라고 생각하고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습니다. 글은 한국어로 쓰는데 거의 제가 한 6년 만에 한국어로 쓰게 되는데 좀 힘들었습니다. 이 김에 한국문학원 번역원에서 보내온 한 10몇 통의 독촉 메일에 감사합니다. 저에게 주어진 제목은 굉장히 어려운 제목이었는데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 활성화에 위한 방안, 특히 해외 현지 연구자들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모색, 펀딩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연구 기반 확장을 위한 국제적 협력 방안 제시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이렇게 5개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첫 번째는 만절필동, 그 구체성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필광기란, 역사적 맥락에서 어떻게 행황을 파악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 다음에는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형체 이루기, 펀딩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구름 가면 비가 내려라는 것은 네트워크와 정보의 공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결론 부분에 모든 뇌물은 바다로, 세계문학이란 꿈을 향해라는 것으로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그럼 어렵게 해서 만큼 주로 읽는 것으로 하고 설명을 가하는 것으로 이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부분, 만절필동 구세성을 다시 상기하며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박 교수하고 만동묘 사건을 접하게 되는데요. 박 교수가 한국의 유명한 대표적인 문학자 박지원의 친손자이고 조선 후기의 개화와 근대의 선구자신데 그분을 공부를 하면서 알게 된 것은 만동묘 사건입니다. 그게 연루됐다는 그런 정보를 얻었고요. 그리고 거기서 만동묘에 대해서 좀 새로운 정보를 얻었는데 만동묘의 사전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임진왜란대에 우리나라를 도와준 중국 명나라의 A종과 신종을 제사 지내기 위하여 세운 사당이고 송시열의 요명으로 조선 숙종 30년에 총청북도 괴산군 청천면 화양리에 지은 것이라고 합니다. 송시열의 전주 일위와 조선시대의 양반들, 특히 노론들이 정치적 정당성을 위해서 명나라에 대한 그리움을 앞세웠다는 역사적 맥락은 전부터 모르는 것은 아닙니다. 놀라운 것은 만동묘가 조선 시대의 선조의 어필인 만절필동에서 따왔다는 사실입니다. 만절필동이라는 것은 물은 아무리 구비가 많아도 반드시 동쪽으로 흘러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조선이라는 나라가 지세가 서북이 높고 동남이
서북이 높고 동남이 낮음으로써 강물은 동쪽으로 아니고 서쪽으로 또는 남쪽으로 흘러간다는 것입니다. 조선 내 구체적 현실을 그토록 외면했다는 사실에 놀라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해외에서의 한국 문학 연구 활성화에 위한 방언을 논하는 자리에서 강물 얘기부터 시작한 것은 구세성 때문입니다. 제가 해외에서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게 사실이고 해외에서의 한국 문학을 연구를 하는 자격과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 또한 스스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다만 중국의 강물은 대부분의 경우 서쪽에서 동쪽으로 흘러간다고 말할 수 있을 뿐이고 세상의 모든 강물이 만절필동이라고 착각을 하면 조선시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한 것이 인셈입니다. 해외에는 여럿이 있고 강물은 동서남북으로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망설이다가 이 자리에 서게 된 용기는 명자 공부를 하면서 얻었습니다. 몇 년 전부터 시인 윤동주 공부를 하면서 명자를 자세히 읽기 시작했었는데 그중에 고자하 장에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자가 말했다. 고자는 명자의 제자입니다. 고자가 말했습니다. 성은 여울물과 같다. 동쪽으로 터놓으면 동쪽으로 흐르고 서쪽으로 터놓으면 서쪽으로 흐르니 인성이 성과 불성의 구분이 없음은 마치 물이 동과 서의 구분이 없는 것과 같다 라고 했는데 명자가 힐문했습니다. 물은 진실로 동쪽과 서쪽의 구분이 없거니와 위와 아래에도 구분이 없는가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강물은 구체적인 지리 상황에 따라서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위에서 아래로 흘러가는 게 물의 보편성입니다. 그러니까 구체성도 있고 보편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문학 연구의 중국적 그리고 구체적 상황을 바탕으로 저의 부족한 의견을 성실하게 토로하면서 그래도 이른바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에 대한 보편적 이해를 얻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두 번째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필광기란 역사적 맥락에서의 현황 파악입니다. 2002년도에 어떤 한 연구자의 연구에 따르면 중국에서 한국어 전공이 있는 대학의 수는 총 270개가 있고 그중에 석사과정이 있는 대학은 50개, 박사과정까지 운영하는 대학은 15개에 달합니다. 또한 한국학연구소를 비롯한 한국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기관의 수는 120개로 집계됩니다. 규모만으로 보면 아마도 세계 어느 나라보다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2024년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되었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많은 문학 기자들이 한강 전문가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고 아쉬움을 토로한 나라가 또한 중국입니다. 옆에 있는 뉴스는 그때 제가 다쳐가지고 병상에 누워 있는데 인터뷰를 받았습니다. 그만큼 전문가가 없어서 병원에 있는 저같이 인터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묘한 괴리는 어디서 비롯된 것입니까? 한편 중국 교육부의 공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에 전국에서 새로 개설된 전공의 수가 1839개이며 전공 분야 몇 수업 연난 조정 이루어진 사례는 150개, 학생 모집이 종시되는 전공은 2220개, 폐지된 전공은 1428개로 집계됩니다. 이번 전공 조정의 특징은 인공지능을 비롯한 첨단공학 관련 학과를 신설하고 인문학 전공을 통폐합하는 데 있는데요. 인문학 전공이 전면적으로 통폐합되는 게 세계적인 추세라고 하지만은 2018년부터 2022년 5년 동안 중국 내에서 외국어, 외국문학 전공 통폐합 대학이
9개에 달하고 인문학 전공 중에서 가장 많은 사례에 속합니다.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통폐합된 외국어 전공 중에는 일본어, 영어, 한국어 순으로 가장 큰 감소폭을 보이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중국의 한국학 연구자들이 참석하는 모임에 보면은 어디서는 학과가 없어지고 학생 모집이 종지됐다, 뭐 이런 소리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렇게 쉽게 결론을 내리지 못하거나 매우 복잡한 상황을 직면할 때 제가 늘 중국의 큰 물, 이를테면 양자강이나 황하를 바라볼 때 그 어떤 황홀했던 기억이 자꾸 떠오릅니다. 도대체 이런 큰 물들이 어디서 시작되었고 어디로 흘러가며 그 출렁이는 파도 아래 무엇이 있고 얼마나 빠르게 흘러가고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제가 존경했던 중국 역사학자 멍원통 선생님의 말이 자연스럽게 떠오르기도 합니다. 멍 선생은 치학지방, 즉 한문인군의 방법을 논할 때 명자의 말을 적게 활용했습니다. 관수역유도니 필관기란이라, 물을 관찰하는 데는 방법이 있으니 반드시 여울과 구비를 봐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래야 그 물에 근원이 있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그 근원과 구비를 들여다 봅시다. 중국에서 한국학 교육과 연구는 1948년 남경 동방어문전문학교 한국어과 창립을 그 출발점으로 삼습니다. 고려대 전 총장이었던 사학자 김준엽 선생이 동방어전 한국어학과의 창립 만보였으며, 초기 학생이 양통방 유욱정 선생이 중국 한국학 연구의 첫 세대를 형성했습니다. 1949년에 이르러 동방어문전문학교는中华人民共和国의 성립과 아시아 아프리카 민족해방 및 사회주의 운동의 발전에 발맞춰 베이징 대학교로 통합되었고, 남경에서 시작했던 중국 내 한국어 교육 연구는 그 거점을 베이징으로 옮겼습니다. 1950년부터 1992년 8월 한중 수교 전까지 40년이라는 짧지 않은 세월 동안에 중국에서 한국 문학 교육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대학은 총 5개에 불과했습니다. 좀 뛰어넘어서 이 시기에는 중국은 사회주의 건설, 문학대혁명, 개혁개방 등 역사의 우여곡절을 겪으며 파란만장한 시기를 어렵게 통과했습니다. 그러한 험난한 역정 속에서도 중국 한국 고전문학, 한중문학교류사, 1948년 이전에 한국 근대문학, 그리고 48년 이후에 북한문학에 대한 연구의 초석은 튼튼하게 마련되었습니다. 1992년 8월에 한중 수교가 강물의 흐름을 결정적으로 바꿔놓은 큰 구비였습니다. 그 해부터 32년이 지난 지금까지 중국에서 한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5개 학과에서 270개의 학과로 무려 50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같은 시기에 한중 양국의 무역량은 43배, 연적교류의 규모는 80배로 증가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속하게 늘어난 한중교류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한국을 대상으로 교육 연구를 업으로 삼는 중국 교수는 약 2천여 명에 이르고, 매년 한국어를 전공하는 졸업생 수는 10,000명을 넘는다는 통계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어 교육의 양적 평장에 비해 중국에서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아직 힘겨운 탐색 단계에 머물러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교 20주년을 쯤해서 중국 학술지에 발표된 한국 현대문학 연구 관련 논문이 총 143편으로 집계되는데 66개의 학술지에 발표되었고 매우 번전되어 있는 양성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비등재지에 발표되었고, 특히 한국 현대문학 관련된 논문을 발표한 많은 연구자 중 3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학자는 총
한 명에 불과합니다. 중국에서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역량이 매우 분산되어 있고 지속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게 연구자의 결론입니다. 학자들은 이토록 암울한 행황의 근본적 이유를 한국어 교육의 지나친 시장 중심적 지향에서 찾곤 합니다. 한중간 무역과 투자의 급속한 성장으로 인해 한국어를 배우는 중국 학생들은 급속히 늘어나고 있으며 졸업 후에는 주로 통역이나 가이드 업무를 수행하는 무역회사, 여행사, 제조업체 등으로 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한국어 교육 역시 언어 구사 능력 향상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대학에서 한국학 분야의 한문 연구나 문학 교육이 부족한 것 역시 이 급격스러운 성장이 놓은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무역과 투자의 퇴조로 인해 존폐 위기에 빠진 것은 역시 같은 맥락에서 발생한 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봤을 때 중국에서 한국문학 연구의 본격적 발전은 긴 기간을 두고 변동과 조정의 물결 속에서 제 위치 찾기를 조용히 기대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부 환경과는 별개로 교육과 연구 내부의 구조에서 문제점을 제시하는 것은 향후 문학 연구의 활성화에 유의미하다고 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한국어 교육 과정에서 문학 교육이 심각하게 소외되어 왔다는 점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중국 대학에서 한국문학 관련 수업은 대개 한국문학사 특강 한 과목으로 제한되어 있는데 이건 단군 신화부터 황순원까지의 한반도 문학을 개설을 하는 수업이고 1970년대 이후의 문학에 할애되는 시간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몇몇 명문대학에서도 문학사 수업마저 폐지되는 추세이며 한국문학 강의가 한국의 이해 같은 수업의 일환으로 총 합쳐서 2시간 정도로 압축되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비록 한국 문학사 수업이 개설되는 대학에서도 학생의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역사적 흐름과 중요 작품의 줄거리를 소개하는 데 그치는 실정입니다. 한국 문학 텍스트를 자세히 읽고 이해를 돕는 소위 문학 수업이 따로 개설되는 대학은 전국의 270개 대학 중에서 제 통계로는 10개 안팎으로 추정됩니다. 그리고 교수들의 연구에도 낙관적이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학 관련된 연구가 그 규모에 비해 양이 매우 적은 데다가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정책, 대책 중심이라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보면은 최근 30년간 중국 내 한국학 연구의 분야별 비중을 보면은 한국이나 한반도의 현실 문제, 예를 들면은 북핵 문제, 남북한 뭐 여러 가지 충돌이나 이런 것 문제에 대한 대책 연구가 61%를 차지하고 그 다음에 소위 인문학 혹은 기초 한문 연구는 25%인데 그 중에서는 문학 연구가 굉장히 극소수고 거기에서도 한문학이나 고전문학이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1970년대 이후의 문학, 이른바 살아있는 한국 문학에 대한 연구는 전체 연구의 한 5% 될까 말까 합니다. 제가 가끔 참가하는 중국의 대표적인 한국문학 연구단체인 조선한국문학연구회라는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매년 발표회를 합니다. 근데 그거 가보면은 197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 관련된 논문이 매년에 한 편이 있거나 말거나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것에 대해서 왜 그러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오늘날의 중국의 문학 연구는 살아있는 문학 현장과 다양한 번역 문학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큰 특징입니다. 그것이 중국에서는 살아있는 작가에 대한 박사 논문을 내고 연구를 하고 교수 연구 실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기본적인 풍토고 한국은 그거하고 조금 다릅니다. 현장 비평하고 문학 연구하고 따로 보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현장 비평을 연구 업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한국에서 공부할 때, 한국에서 석박사 공부할 때는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1945년 이전의 문학 연구원이고 그 이후의 것은 문학 비평에 속하고 그리고 배우지 않아도 된다 혹은 배워도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것을 몸에 익혀가지고 중국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렇지 않고 외국 문학을 연구하는 것은 오히려 어느 나라의 외국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더 많다는 것을 알게 되고는 그럴 능력이나 그럴 혼란이 없습니다. 그거 없으면은 순식간에 바로 나오는 능력이 아니고 긴 시간을 둬서 연습을 하고 훈련을 하고 발표 지면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지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한국문학 특히 한문학이 아닌 1990년대 이후의 한국문학에 관심 가지고 그 발표해주는 중국 학술지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연구자들이 거듭 강조해 왔지만 발표 지면의 결여가 오늘날의 한국문학의 뜻이 있는 젊은 연구자들에게 혼란과 발표의 기회의 부족을 초래했고 한국 현대문학 연구의 발전에도 설상가상이 되었습니다. 더 깊이 파고들면 이보다 근본적인 이유를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한국 근대문학의 수준과 가치 자체에 대한 회의적인 태도입니다. 특히 서구 근대문학이나 중국 고전문학을 그 잣대로 세계문학을 평가할 때 한국 근대문학은 상대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이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중국에서의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탈제국적 시야와 동아시아적 가치의 중요성을 거듭 제기해 왔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연구 환경이 개선되거나 동아시아적 시각이 인정받는데 아직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3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물의 모양 따라 형체의 이루기. 다행히도 또 하나의 큰 물 흐름의 큰 구비가 2024년에 그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한강 작가가 노벨문학상 수상을 계기로 한국문학 연구의 흐름은 획기적 방향 전환을 완성했습니다. 이제 도도한 큰 강물로 흘러갈 여건이 충분히 마련된 상황입니다. 한국 문학의 수준과 가치에 대한 기존의 불신이 일거에 해소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러한 변화가 서구적 기준에 의해 주도되었다는 비판도 없지는 않지만 아무튼 한국문학 연구자의 입장에서는 크게 고무되는 경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최근에 중국의 논문 검색 사이트 시은키아에서 그간 다운로드 회수가 50회에 넘지 않았던 한국 근대문학 연구 분야의 학술 논문이 한강문학 수상 이후에는 6개월 만에 5,000회로 급증했고 또 그간에 오늘날 한국문학 관련된 논문이 주로 비등재 학술지에 분산적으로 발표되었지만 2024년 10월부터 2025년 제가 논문을 5월까지 외국 문학 연구를 비롯한 중국의 인류 학술지에 그리고 세계문학, 3년 생활 주간 등 유례한 개간지에 거기에 게재된 오늘날 한국문학에 관련된 논문, 인터뷰는 총 50여 편에 달하고 이는 지난 30년간 같은 지면에 발표된 총 논문 수를 능가하는 수준입니다. 마침내 흔한한 암초와 거친 여우를 지나서 넓고 잔잔한 하류에 이른 기분입니다. 이제 한국문학의 연구의 활성을 논해도 될 시점이 올 듯합니다. 갑자기 나타난 파도는 쉽게 잦아질 수도 있습니다.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가 본격화되고 장기적으로 활성되기 위해서는 연구자 내부에서도 노력해야 되지만은 외부에서의 지원도 튼튼한 지원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의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를 위해서 재정적 지원은 주로 한국학종합연구원을 비롯해서 교육부 산하에서 이루어지는데 그간에도 괄목한 성과를 거두었고 제가 몸담고 있는 중국 남경대학교도
우리가 한국학종합연구원에서 지원을 받아서 지금 중국 내에서 한국학연구의 거점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한국문학의 세계화에 주력해왔던 한국문학번역원의 번역 사업에 넘어서 한국문학 연구의 활성화에도 힘쓰시겠다고 의지를 밝힌 것은 해외에서 한국문학 연구를 업으로 삼고 있는 연구자로서 새삼 고무적입니다. 30년간 추적된 한국문학 세계화의 노하우와 성숙한 지원 시스템, 그리고 문학 현장에서 뛸 수 있는 왕성한 활력, 무엇보다 적극적인 행정 능력과 국제적 시야를 갖춘 우수한 인력 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한국문학번역원이라면 한국문학 연구자들이 기대에 부응하는 지원을 제공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문학번역원으로부터 펀딩과 네트워크를 주제로 한 발표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는 필자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영역이고 더구나 앞으로 제가 한국문학번역원의 지원을 받을 가능성도 있는 입장인데 조언을 제시하는 자격이 충분하지 않다는 점도 인식하고 있습니다. 나쁜 말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문학번역원과 깊은 인연이 있는 자로서, 그리고 해외 한국학종합대학 사업단의 책임자 중 한 사람으로서 많은 신산도 있었던 입장에서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해외 한국문학 연구 펀딩에 대해서 즐거운 상상을 해볼까 합니다. 먼저 새로운 펀딩은 그간 한국 고전문학, 한문학, 역사, 국제정치 등 분야를 한국학의 핵심 분야로 간주하는 데에서 벗어나서면 좋겠습니다. 한국문학번역원에서 한국 고전문학 번역에 대한 지원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연구 분야에서는 미래지향형의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거는 중국의 경우를 토대로 해서 하는 제안입니다. 한문학 등 분야에 대한 지원은 해외 각국은 물론 한국학종합연구원, 연구재단 등에서도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근 10년간 한국 작가가 해외에서 40개의 문학상을 탄 사실을 감안했을 때 미래지향형의 지원이 한국문학의 위상을 제고에는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게 볼 때는 한국문학은 계속 발전하고 계속 나아지고 있다는 데서 하는 제안입니다. 둘째로 연구 주제를 지정하고 해외 연구자들로 하여금 주제를 맞추게 하는 것보다는 연구자의 필요에 따른 지원이 좋습니다. 거듭 얘기했지만은 강물은 동서남북으로 흘러갑니다. 중국의 연구 상황에 대한 언급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에서의 한국문학 연구는 그 나라의 역사와 현실 때문에 매우 다양하고 복잡한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그것을 무시하고 일괄된 주제로 지원을 전개하면 한국문학 연구의 활성화는커녕 부작용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노자가 상선약수, 가장 좋은 것들이 물과 같다고 할 때 물이 사물의 모양에 따라서 형체에 이루기 때문입니다. 좋은 펀딩은 저수지처럼 유연하게 연구자의 필요에 따라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의 지원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바탕으로 제 개인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구체적인 지원 방안을 조심스럽게 제시해 봅니다. 실무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첫 번째는 후속 세대 양성이고 그 대학원생, 특히 박사과정에 있는 대학원생에 대한 지원이고 장학 지원이고 그것이 앞으로의 한국문학 연구의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기대합니다. 그 다음에 번역 연구하고 수용미학 및 독자 반응 비평이 같이 묶을 수도 있는데 그간에 한국문학번역원에서 번역 지원을 많이 했는데 그 번역의 질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독자들의 반응이 어떤지에 대해서 전문적인 연구가 아직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지원을 하면은 한국문학의 해외에서의 진출이나 연구에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학 연구자의 소모임 지원입니다. 한국과는 달리 해외에서 한국학을 하는 사람들은 되게 외롭습니다. 전국에서 그 전공을 하는 연구자가 하나나 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 둘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작은 모임을 지원을 해주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것은 일반적으로 하는 지원입니다. 주제별로 연구 프로젝트를 정해주고 그것은 한국에서의 큰 이슈 혹은 이랬으면 좋겠다고 한국 학계에서 원하는 부분 그런 것을 정해주면은 그 해외에서의 연구자가 그걸 맞춰서 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떤 대학에서 어떤 연구자가 어떤 방향에서 잘한다라는 것을 알고 그 연구자한테 주문형의 연구 프로젝트를 주면은 예를 들면은 영국에서 한강의 독자 반응이 어떠냐 할 때에서 주문으로 하면은 오히려 생각보다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문학사나 문학 제도에 대한 연구, 예를 들면은 한국 근대문학은 어떻게 발전했고 또는 문학상, 문학 잡지, 출판사 이런 제도들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그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면은 전체적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학술회의, 세미나, 워크숍 이런 지원들은 대부분 통상적으로 이것만 지원을 하는데 저는 필요도 있지만은 그렇게 지원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지 지원 안 해도 충분히 학술회의들이 많이 하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착한 펀딩이라는 제목인데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저는 사실은 펀딩에 대해서 경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펀딩이라는 것은 일종의 필요악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고백하건대 한국학종합연구원에서 우리 종합대학도 1기, 2기를 받았고 3기까지 지원해 줄 수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은 반대했습니다. 그것이 학과 교수들은 프로젝트 원영하고 학술회의 준비하고 학생을 연수를 하고 답사를 하고 그리고 특히 지원 경비의 정상과 보고서 작성에 이르기까지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정력을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한강 수상 이후 각종 학술회의나 경축 행사를 지켜보면서 한국 문학에 대한 대폭적 지원이 자칫 연구의 장기적 활성화에 방해가 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듭니다. 한국문학번역원이 정부 산하 기관이란 일정한 회계 규칙을 피할 수 없겠지만은 새로운 펀딩이 연구자들이 좋아하는 착한 펀딩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먼저 많고 일시적인 지원보다는 매년 많은 예산을 주고 일시적으로 한 1년, 3년 동안 해주고 그 다음에 끊어지는 그런 지원보다는 작지만 장기적인 지원이 좋습니다. 그리고 문학연구는 이공계열과 달리 그렇게 많은 철비나 독서를 구입했다고 해서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연구자가 있어야 좋은 연구 성과를 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그 구체적인 상황과 성격, 연구의 단계와 관심 분야에 따라서 매우 다양한 개성을 가질 수 있고 실수도 할 수 있고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되게 지연을 많이 합니다. 늦게 내거나 낼 수 없거나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것을 충분히 이해하고 존중해주는 펀딩에 대한 기대는 저의 과분한 욕심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와 정보 공유에 대한 내용입니다. 주역에 보면은 원행우시 하면 품물요형이라는 말이 있는데 구름이 가며 비가 내려서 만물이 흐름 속의 형체를 이룬다라는 뜻인데요. 해외에서 세계 각국의 한국 문학 연구자들도 이렇게 정보 공유와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지속적인 교류 속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먼저 구름원. 구름원이 원래 비가 내려서 물이 오고 비는 구름에서 오는데 그 구름이 또 클라우드일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말씀드립니다.
해외에서 한국 문학 연구하는데 가장 큰 애로사항은 아마도 자료의 부족일 것입니다. 특히 1990년대 이후의 문학 작품은 지적재산권 때문에 쉽게 접할 수 없습니다. 최근에 학술 자료의 DB화 작업 덕분에 한국학 연구자들은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한국고전DB, 한국언론재단, 신문아카이브 등을 통해서 세계 어디서나 한국 자료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의 한국 문학 작품의 경우 대부분 그 지적재산권 제한이 있기 때문에 종이책을 구입하거나 그 특정 앱을 사용해야 합니다. 행언할 수 없는 번거로움과 불편이 다릅니다. 그래서 한국문학 번역원을 주축으로 해서 이렇게 한국 작가, 비평가의 동의를 바탕으로 해서 해외 한국학 문학 연구자만을 위한 플랫폼을 마련하면은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러한 온라인 클라우드, 즉 구름으로 제공한 반가운 단비는 아마도 펀딩 지원이 줄 수 있는 큰 물보다도 더 큰 환영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만남. 코로나 이후에는 지금 세계가 아직 고립과 혐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학술 교류에서도 그 대면적인 학술 회의는 회피하고 온라인 소통을 선호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에서도 볼 수 있듯이 사람은 만나야 되고 꼭 면대면 만남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문학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하나의 반가움이 오고 즐거움이 더 옵니다. 정현종 시인이 방문객이라는 시가 있는데 사람이 온다는 게 실은 어마어마한 일이다. 그는 그의 과거와 현재와 그리고 그의 미래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김춘수의 꽃에서도 얘기하듯이 그에게 알맞은 빛깔과 향기와 함께 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오고 면대면으로 만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한국문학번역원을 비롯해서 그런 기관에서 다양하고 풍부한 만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지던스. 2013년 여름에 한강 작가가 폴란드 번역가 유스티나 나이보른의 초청으로 바르샤바에 가서 몇 개월간 레지던스 생활을 했는데 그 레지던스를 해서 창작한 것은 부커상 후보로 올라갔던 흰입니다. 바르샤바 항쟁을 다루는 흰이 한강을 세계 작가로 만드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간에 한국 작가를 해외로 초청하거나 번역가를 한국으로 초청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저는 해외 연구자를 한국에 초청하는 레지던스 프로그램도 같이 원행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발표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터키의 작가 오르만 파묵이 이제는 터키의 독자들만 위해서 글을 쓰지 않고 세계 독자를 위해서 글을 쓰는 각오로 창작에 임하고 있다고 하는데 지금 사실은 한국 작가들도 아마도 한강 작가나 김혜란 작가, 최은영 작가는 한국 독자의 수하고 해외 독자의 수하고 비슷할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세계 문학의 가능성이 계속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장르로 넘어가겠습니다. 1927년에 괴테가 중국 소설 협의풍월전이라는 책을 읽었는데 이게 중국에서 아무 이름도 없는 책입니다. 근데 그 책을 읽고 괴테가 세계문학이라는 개념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제시하면서 모든 민족이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세계 문학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한국 문학을 연구하는 자로서 그 무거운 책임이 매우 크다고 느낍니다. 지금 세계가 옛날보다 많은 충돌과 고립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최은영을 읽고 많은 감동을 받았다거나 김혜란을 읽고 소설의 주인공과 공감을 일으켰다는 중국 독자의 발언에서 저의 희미하게나마 꿈의 현실적 가능성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절필동은 순자에서 나온 말입니다. 강물은 동서남북으로 흘러갈 수 있지만 결국 바다에서 만난 듯이 해외에서의 한국 문학 연구도 세계 문학이라는 꿈을 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향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꿈을 실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순자의 담과 같은 단락을 다시 읽는 것이 도움이 될 겁니다. 이것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한글로 읽어보겠습니다. 공작에서 동쪽으로 흐르는 물을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공자의 제자 자공이 여주었습니다. 군작에서 큰 물을 보시면 반드시 관찰하시니 그 까닭이 무엇입니까? 공작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만물에 두루 베풀되 무유하니 득거 같고 낮은 곳에서 흐르되 굽이 쳐도 반드시 이치를 다르니 이와 같으며 용솟음쳐도 다함이 없으니 도와 같도다. 만일 흐름을 띄우면 그 응하는 힘이 메아리처럼 진속하고 백기를 깊은 골짜기로 달려가도 두려워하지 않으니 용기와 같으며 그릇에 가득 차면 반드시 평평하니 법도와 같고 가득 차도 말을 구하지 않으니 발음과 같으며 부드러우면서도 미세함에 이르니 살핌과 같고 들고 나감으로써 새로움을 이루니 선한 교화와 같으며 만번 겪어도 반드시 동쪽으로 흐르니 뜻과 같도다. 이러므로 큰 물을 보면 반드시 관찰하는 것이니라. 이것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혜만 교수님 발표 잘 들었습니다. 네, 1992년 이후에 30년 동안 한국어 교육이 중국에서 엄청난 발전과 성장을 이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문학 연구는 그렇게 진척이 많지 않았다 얘기를 해주셨는데 무엇보다 물로 이 모든 것들을 비유해서 설명해 주신 게 너무 인상 깊고요. 특히 펀딩을 물로 비유하신 거는 너무나 인상적입니다.